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무난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한 또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하회를 했지만 또 플러스 반전되는 반영됐다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나쁘진 않은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은 오늘 좀 이야기 드릴 거고, 카카오 그룹이 완전 폭락했죠. 역발상으로 좀 생각할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얘기 드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저는 좀 리스크 관리로 활용하는 게 필요한 국면이다. 특히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을 이제 저도 좀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 유럽 쪽의 위기가 조금 뇌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장 상황에서 필승의 전략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2% 약세 마감했고요. 6.9조 원 거래대금,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한 100종목 정도 많았습니다. 코스닥 700포인트 다시 하회했고요. 698포인트, 1% 정도 약세 마감했고 5조 원 거래대금은 많이 작네요. 상승 종목수 500여 종목, 하락 종목수가 880여 종목이고요.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장에서 한 10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1500억 순매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좀 팔았네요. 1300억, 기관도 70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000계약 정도 순매수했고요. 또 이제 신용 잔고를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죠. 16조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요.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투매를 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바닥을 예상할 때 나타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항복한 어떤 물량들이 이제 출회될 때 그런 저점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런 수준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 고점 대비 한 3조 원 정도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나올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다. 어제 미국장은 0.6% 나스닥 빠졌고요. 21선을 하회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꺼림칙합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전저점 부근에서 들어 올렸잖아요. 갭으로. 근데 갭으로 들어 올린 것 자체가 좀 제가 좀 부담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앞서서도 여기 이제 불트랩 만들듯이 갭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가는 듯하게 만들다가 21선에서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21선까지는 돌파를 못 시키는 거죠. 불트랩을 한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지금도 이제 어제 윗꼬리를 21선에 딱 부닥치면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좀 있었고요. 다우 산업지수도 마찬가지로 21선에서 딱 어제 저항을 받아버리는 형태. 오늘 고용지표가 시장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S&P 500 지수도 21선에서 딱 저항을 받아버리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들어올렸거든요. 근데 앞선 형태랑 비슷한 어떤 왜 이렇게 과도하게 좀 올리지? 하는 느낌들이 좀 펼쳐졌던 미국의 최근 어떤 장세 흐름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다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좀 내려앉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형태. 이게 근데 급진적으로 완전 내려앉기는 어려워요, 사실. 지금 무역 수지 자체도 이제 그런 흐름에서 좀 뭔가 좀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환율이 원화 약세의 어떤 기조가 지금 무역적으로도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 예상보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가 좀 더 안 좋네?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이제 내려왔는데 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환율 수준이 상당 기간 좀 유지될 수 있다. 유럽 쪽에 이제 증시는 역시나 이제 여기 저항을 받아버렸네요. 그렇죠? 전점이죠. 전저점 요 부근에서 다소 좀 저항을 받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
이 부분이 지금 유럽이 좀 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하는 편이고요. 이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또 올라가는 추이죠. 3.8%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이제 지수 볼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이제 그래도 5일선 위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21선이 좀 너무 높죠. 그래서 여기 제가 갈색 선으로 한 게 전 저점 부근인데, 요거 붕괴하면서 빵 이게 내꽂혔는데 여기 부근에서는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시장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제 저항 라인까지도 못 온 채 내리꽂힐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다시 꽂히고 올라갔다 다시 또 꽂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V자로 올라가긴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다지기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좋은 호재가 나오면 이제 위로 뚫겠지만 21선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발동되면 또 전저점 붕괴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환율이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개인들의 완벽한 투항 물량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바닥권을 형성하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단기 바닥은 좀 형성했을 수 있다 여기가. 근데 대바닥, 이번 약세장의 완벽한 바닥은 아직 그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반등 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정말 최악의 구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리스크 관리를 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 리스크 요인이 발동됐을 때 큰 부의 레벨업을 이루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야,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가졌던 투자자는 계좌 레벨업을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공산이 크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리스크적인 부분들, 반등 시에 현금을 확보하는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단기 바닥은 형성됐을 수 있지만 대바닥을 형성했다고 아직은 보기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그리고 이렇게 역대급의 급진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달러 강세에 화려한 어떤 향연을 펼치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딘가에서는 터진다. 그 터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인다. 이 부분을 오늘도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제 일정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서 뭐랄까, 주의는 하자. 이쪽으로 저는 좀 상당히 좀 기울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먹는 것보다 큰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부분. 지금은 절대 더 잃어서는 안 된다. 더 잃어서는 안 된다. 더 잃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잡을 수 있다. 그 기회는 역대급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까먹은 자산들 회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은 딱 뒤집듯이 양면이죠. 안 좋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좋은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움츠려 있거나 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만, 이걸 딱 뒤집어 가지고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우다 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가 주식 투자는 희망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큰 부를 이루는 곳입니다. 비관론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다리죠. 희망의 사다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수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좀
약하게 또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좀 마감이 됐고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였는데 사실 장 끝나고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시장 예상 이게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였는데 5,200억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죠. 예,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이제 화요일 날이죠. 다음 주 이제 개장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시장 대비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심리들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종 상위주들 보면요. 삼성전자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실적 쇼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0.7% 출발해서 보합까지 올렸잖아요. 양봉으로. SK하이닉스는 1.4% 상승으로 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미리 좀 반영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주식은 역시나 선행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완전히 오늘 시티그룹에서 카카오 그룹 매도 의견 냈죠. 이게 컸습니다. 역시나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또 매도 공산 외국인들 많이 안 팔았네요. 기관이 오히려 많이 팔았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엄청 팔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별로 안 팔았는데 오늘 기관들이 좀 팔았네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시장 약세를 좀 주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게임주, 엔터주, 뭐 인터넷 플랫폼 다른 기업들까지 같이 내리꽂는 크래프톤도 4.7% 약세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네요. 카카오 게임즈도 5% 빠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6% 빠뜨렸고 오늘 WCP, 성일라이트 이런 거는 2차전지 쪽에서도 양분돼 있었네요. 그렇죠? 빠진 것들도 세게 빠졌고 케어젠까지 빠졌네. 와, 이거 실적으로 같이 견조했는데 이것까지 빠진다는 거는 지금 시장 뭔가 좀 후퇴하네요. 돈이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차익 실현해서 나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돈이 움직이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돈이 움직이는데 돈이 빠져나가네요. 스마트한 자금들이거든요. 이런데 큰 손들은 누구보다 이제 예민하고 민감하게 또 글로벌 상황까지 같이 감안해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움직이는데 여기서도까지 빠져나간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일단 회피하겠다 이거죠. 이건 슈퍼기미가 뭐 어지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7% 빠졌고요. 계속 신저가 형성이네요. 카카오페이가 14% 빠졌습니다. 와, 이거 고점 대비 80% 넘게 빠졌죠. 카카오뱅크도 9% 빠졌고 계속 신저가 경신입니다. 지금 장은요. 버블이 빠지는 겁니다. 풀린 유동성으로 버블이 생겼던 종목군들이 버블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플레 때문에 금리 때문에 빠진다. 그게 트리거 역할은 하는데 결국 버블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지막지합니다. 버블이 빠질 때는요. 저점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펀더멘털로 어떻게 저점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또 이제 바이오주들 게임주들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저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빠지는 흐름인데요. 하이브도 6% 빠지면서 전저점 계속 하회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네요. 태조 이방원 뭐 역시나 계속 빠집니다. 한국항공우주도 8% 빠지면서 태조 이방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것들 다 빠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군들 다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들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의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조금 부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쌍거리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별 수급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사실. 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신영증권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코멘트 하신 내용 가져와 봤는데요. 그 유럽의 CS, 이제 스위스의 그 정말 뭐 안전 금고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 은행이잖아요. CS. 여기 지금 CDS 프리미엄 부도 수합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솟아 버리네. 여기서도. 또 이건 좀 놀랐어요.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올랐지. 이거 여기서 더 치솟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구채 가격 폭락하는 거 보세요. 영구채인데 폭락해요. 이거는 이거 저도 십수년 금융시장이 있었지만 처음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현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 우려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인 베팅을 늘려가고 있다.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은 더 큰 폭으로 슈팅했고 영구채 가격 급락세 지속하고 있다. 영구채 가격은 2020년 3월 코로나 당시보다 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도 좀 놀라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라고 공포 지수 있잖아요. 요거에 150 될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옵션에 지금 엄청난 자금이 베팅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사람 뭘 본 건가? 뭘 알고 있나? 이 빅스 지수 150은 우리가 리만 사태, 이제 서프라임 사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가 코로나 사태인데, 빅스 지수가 이제 이 S&P 500 이제 옵션 이제 변동성이잖아요. 요게 이제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50에 베팅하는 게 이거는 뭐지? 뭔가 좀 위기를 아는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좀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하고 결부해서 볼 때 조금 저는 리스크적인 게 좀 많이 생각이 되고요. 블랙스완이 난다고 보는 거냐, 말들이 많다. 현재 빅스 수준이 20선 후반 정도인데 시장은 파괴적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이렇게 베팅을 이렇게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영구채 가격 급락에 CDS 프리미엄 부도 나면 이제 보험료 주는 거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급등한다는 거는 뭔가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좀 체크하시면서 이슈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뭔가 좀 글로벌 시장에 부러덕치고 있는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저도 이제 십수년간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보면서 뭔가 좀 이제 느낌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 요소들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이 뭔가 좀 가볍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마감 영상에서 강조드렸지만 금리를 이렇게 역대급의 속도로 인상시키고 이제 긴축의 강도를 높일 때는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한다. 어디선가 뭔가 터지는 게 발생한다. 그게 터지는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부채 부분에서 터진다. 레버리지 부분에서 터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지금 영국이 선진국,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채를 이제 매수하면서 약간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책,
대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죠. 예, 역시나 이제 악재적인 부분,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금리 인상의 기조 방향성이 지금 확고히 불어닥치고 있고, 물가의 어떤 불안 자체, 물가 높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CPI가 10% 넘고 있는 영국의 지금 최악이었던 상황은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연기금까지 지금 마진콜이다. 이게 굉장히 좀 위태로운데요. 이게 관행처럼 벌어졌던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기사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뒤 철회된 영국의 부자 감세한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혼란 속에서 영국 연기금이 대규모 청산 위기까지 몰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투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쪽도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이제 기록 중인데요. 뭐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보다는 이제 영국이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특히나 이제 영국 연기금이 2,435조 원 규모의 부채 연계 투자에 대한 마진콜을 받았다고 지금 어떤 이제 이 언론사 측에 이제 좀 입수가 된 것 같아요. 마진콜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 당하기 전에 이제 콜하는 거죠. 예, 그 증거금 채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진콜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좀 레버리지 상품을 갖고 있는 어떤 자산보다 몇 배 수준의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뭔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부채죠. 예, 항상 어떤 위기적인 부분은 부채에서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가 된 거고, 영국 연기금이 그동안은 뭐 사실 유럽 쪽이 거의 뭐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국채를 통해서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 영국 국채를 레버리지도 세네요. 4배 정도 되는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거래를 관행적으로 좀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롱텀 캐피탈 그 헤지펀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제 조그만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제 망한 거잖아요. 예,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스물스물 이제 뭐 잘 되다가 뭔가 좀 특이한 어떤 경제 상황이 이제 발생되면 그런 것들이 나락으로 가면서 이제 위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어떤 뇌관의 가능성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어떤 금융 환경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지금 휘둘려 가다 보니까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상품이 돼버린 거죠.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기가 뭐 10년, 20년, 수십 년 후에 어떤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대신 이 유동성을 좀 창출하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진 상품인데 지금같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커지죠.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래서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이동하는 탓이다. 금융 강국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이제 뭐 국민연금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국민연금은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하진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 영국뿐이 아닐 거라 봅니다. 이 십수년간 제로금리에 이제 봉착하면서 뭔가 좀 재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연기금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레버리지성 투자들이 많이 단행됐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게 지금 뭐 유럽의 이제 은행들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막 10분의 1 토막씩 지금 나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이 채권의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지금 문제들이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메리츠 증권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영국 금융시장 소요의 나비 효과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GDP 대비해서 국가 이제 부채가 상당한 어떤 규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번 겨울이 굉장히 위기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시점으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의 이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이제 의존적인 에너지 의존도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높은 수준이 내려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뭔가 좀 에너지로 인한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금융시장에 십수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달러 지수, 유로화 지수가 21년 내로 최고치, 최저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유로화는 이제 최저치 되겠죠.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도 24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선진국들의 8, 9%대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일어나고 있고요. 달러와의 이제 실질 실효 환율 이것도 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 외의 다른 통화 국가들의 뭔가 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돌파하고 있잖아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 결국은 이제 우리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뭐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뭔가 좀 좋진 않은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율까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뭔가 해소되지 못하는 이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뭐 유럽처럼 이제 국가 재정이 이제 어렵던 아니면 이제 주요 이제 수출 기업들 또 무역 수지가 이제 악화되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치,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최저치가 아니라 사상 최저치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뭐 메이츠증권 요 애널리스트 분도 이제 얘기하듯이 그저 놀랍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 뭐 새로운 걸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참 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식을 하면서 뭔가 좀 시나리오적으로 가능성들에서 인식은 좀 하고 있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파급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좌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업사이드 포텐셜이 어느 정도고 또 하방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뭔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미약품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 평소 같은 시장 분위기였으면 뭐 사실 상한가 나올 정도의 어떤 임팩트인데 시초가가 8% 정도로 시작했다가 그 뒤로 며칠간 한 마이너스 한 30%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업종 센티도 이제 안 좋고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현금화하겠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금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현금화하겠다. 반등만 나오면 현금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세의 어떤 증시의 이제 반등도 약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현금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만 나오면 그러니까 반등이 세게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은 안 터지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인위성을 지니는 거고 뭐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시총 상위 몇 종목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반등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꺼림칙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추격적으로 이제 사긴 좀 굉장히 뭔가 좀 심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느낌이 이상한 거, 싸한 거죠. 그래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별일 없이 끝나면 시장이 뭐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라도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한미약품은 악재도 아닌데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포인트들을, 그런 이슈들을 조금 깊게 팔 필요가 있고요. 14년 전이네요. 2008년에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2008년도에 터진 게 아니라, 나온 게 아니라 그 악재가 2007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인가 5월 정도에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었어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읽었던 자료가 기억나는 게 아직도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막 수십 페이지 되는 어떤 그 분석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읽으면서 와, 이런 게 있어? 이게 문제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008년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지수 반토막을 만들었죠. 그게 시장의 저점은 10월 달 정도 됐는데 2008년 내내 이제 고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게 했죠. 근데 계속 빠지는데 뭐 망한 기업들은 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망하는 회사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금융 정책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아마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서프라임 사태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물밑에서 뭔가 좀 문제가 터지는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망했다는 기사로 접했을 때, 망했다는 기사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확실히 나타났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기업 혹은 해당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내려버립니다. 신용 등급을 내려버리면 해당 국가에서의 어떤 외화가 급속도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그 이제 경제 연합체, 그게 이제 동남아면 동남아, 유럽이면 유럽, 이런 쪽에 이제 연쇄적으로 파급을 이제 만들죠. 그때 이제 그랬고, 20년 전인 그 97 외환위기 요 사태 때도 이제 그랬었고, 지금은 보면 유럽 쪽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은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다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이 뭔가 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고 결국 혼란스러운 거죠. 정책, 특히나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마진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더라. 이거 지금 뭔가 좀 급진적으로 물밑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빙산에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금리를 더 급진적으로 또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이 발생된다면 어디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사이에 80bp 오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이겠죠. 그만큼 국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변동이 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시장의 징벌이 정말 이렇게까지도 가혹할 수 있음을 새삼 느낀다. 이 표현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금융시장에 등장한 영국 이슈의 본질과 시사점을 궁금해하는 투자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다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소비를 못 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보면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다른 데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다른 서비스 소비 할애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 소비의 위축, 이게 더 급진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고, 전쟁 사태가 이게 무서운 게, 우크라이나를 또 이제 미국이 무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 국가 채무 부담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놓여 있고요. 지난 1년간 에너지 가격 급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할애했던 보조금 규모까지도 GDP 대비 6%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냉정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영국의 어떤 문제들이 이런 발생되니까 영국 국채, 파운드와 투매가 이제 강행된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징벌이 급기야 영국 연기금들의 마진콜까지 유발을 했고, 연기금들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일부 해외 금융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이러한 압력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연쇄적으로 이제 다른 주요 선진국들 금리까지 동반 급등시키면서 유로화가 크게 절하된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결국 영란은행은 개존 채권 매각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금융시장의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장기국채를 10월 14일까지 매수한다고 이제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하진 못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급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스크 요인은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내놓은 그 대응책으로 14일까지 이제 매수한다는 그 부분으로 조금 이제 그 반등하는, 시장이 반등하고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최악은 이제 면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장기국채 매수 기한이 지금 뭐 2주, 뭐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높아지는 또 인플레 압력 자체를 또 피할 수 없다는 측면들. 뭐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인데요. 뭐 전쟁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재정 적자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 금융 시장의 어떤 소요 사태, 이 부분은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방만하게 운용했을 때 선진국도, 대영제국이라 불리는 이 영국도 금융 불안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례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 GDP 대비해서 크고 또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한 이제 국가들이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지금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국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그리스가 200%가 넘습니다. 영국이 154%, 이탈리아도 148%입니다. 이 19년도 4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국채 10년물 금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리스가 4.9%, 영국이 4.14%.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미국보다 더 높죠. 이탈리아는 4.7%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직전에 10년물 국채 금리들이 지금 뭐 1% 내외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라버리면 문제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기관이 일단 1차적으로 타격을 세게 받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은행주들, 또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은행주도 그렇지만 증권사들이, IB들, 채권 투자 많이 하는, 채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뭐 영국 그 연기금처럼 레버리지까지 쓰게 되면 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마진콜 상황까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도 100%가 넘네요. 예, 이 GDP 대비 부채 규모가. 그리고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9%가 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8%가 넘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 헝가리는 완전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네. 해서 이런 국가들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조금 불안적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전쟁 사태가 이걸 더 크게 확대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 보면 정말 무섭죠? 카카오 그룹주들이 외국계 증권사 이제 뭐 매도 리포트 포함해가지고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도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이니까 뭐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떨어진다.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카카오페이는 83%, 카카오뱅크도 80%, 카카오게임즈가 66%, 카카오도 한 7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무섭네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정말 합산 시총이 100조였나? 아마 엄청난 규모였는데 지금 대부분 완전 폭락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직격탄이죠.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이제 소비와 대출 뭐 이런 쪽에 이제 연계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훨씬 더 실적적인 어떤 낙폭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시티증권에서 매도로 이제 셀 리포트로 바꿔버렸어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긴축의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레버리지와 투자 규모를 줄인다. 현 시점에서 카카오페이의 크로스 세일 사업을 위한 시장은 없다. 네이버가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고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년도 경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익도 못 내는 회사가 뭐 위태롭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목표 주가 1만 원대가 처음 나왔나 보네요. DB금융투자가 언더포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6,200원으로 내렸고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이 역성장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했다. 뭐 당연한 일인데 뭐 그만큼 굉장한 좀 버블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카카오 그룹주들의 폭락입니다. DB금융투자 이제 카카오뱅크 리포트인데요. 10월 7일자 이제 오늘 나오는 리포트인데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이라든지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뱅크에 이제 지금 뭔가 좀 뭐랄까 지금 이거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쓰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자체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고,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35배, 내년도 예상 대비해서 30배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어느 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는 저가 매수를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렇습니다. 최고점 94,000원에서 지금 18,350원. 뭐 수급 동향, 뭐 기관들 계속 파는 어떤 경향들, 뭐 오늘은 외국인들도 뭐 매도 리포트 영향이겠죠. 엄청나게 이제 팔아 제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한 16%까지, 17%까지 이제 있었다가 지금 한 13%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계속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계속 커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저점을 확인하거나 좀 이제 저점을 되돌리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죠. 계속 경신하고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 어떤 명분, 어떤 정책적 변화, 시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 뭐 쳐다보기 싫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차후에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커버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행동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래서 연휴 앞두고 뭐 오늘 좀 리스크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뭔가 좀 잘 되시고 도움되시고 또 리스크적인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잘 지킬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시장이 안 좋아지길 절대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좋아지길 바라는 또 한 투자자로서 그래도 어떤 리스크가 발동됐을 때 내 자산을 지켜서 반드시 시장은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 또 대바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때 또 강한 또 투자를 베팅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관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또 분석을 또 드리게 됐고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큰 자산가로서의 어떤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인데요.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